서울의 인문사회팀이 또 하나 더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권보현 선생님을 모시고 게임 띵킹으로 이제 다시 이제 뭔가 설계하기, 게이미피케이션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해석하기 이런 이제 주제로 한번 여기 일상까지 한번 모셔봤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떻게 또 수용되고 또 서로 발전될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이 이야기가 어제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수량화를 통해서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니까 그게 사실상 거의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왕 게임이라면 더 게임적으로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적인 전략이라든지 게임 싱킹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선생님 입을 통해서 들어보고자 모셔봤습니다. 간단히 뭐 제가 다 이력은 모르나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선생님께서 저희 이화여대에서 게이미피케이션과 스토리텔링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오신 분인데요. 현재도 여러 가지 이런 뭐 실제 컨설팅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뭐 스토리텔링 연구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통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제 양경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 박사 공부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가 과정 코스웍에 봤던 게 제가 SK에서 부장일 때 갔습니다. 39살에 박사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97년부터 계속해서 회사를 다녔어요. 주로 ICT 기업에서 제 산업이 여러 가지였고 회사를 3군데 정도 다녔는데 에즈랑 SK에서 계속 경력을 가져왔는데 제 직구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 경험의 혁신적 설계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맨 처음 신입사원으로 디자인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제가 디자인 연구소에 소속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냥 디자인 전공이 아니었고 왜 나를 가전회사에서 디자인 연구소로 나를 뽑는 걸까라고 해서 뭔가 행정 착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땐 가졌을 정도로 이해도가 낮았어요. 90년대 후반에 이제 그런 유력한 전자회사들은 이미 이제 뭐 해외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이제 뭐 요즘 말로는 흔한 UX, 그러니까 인간 경험 중심의 어떤 혁신 설계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때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 인더스트리에 그 잡필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설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여러 마케팅적인 경험 혹은 그 이후에 이제 습관을 변화시킨다거나 문화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도 인간의 경험이라는 거는 행동과 생각을 모두 말하는 건데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관한 일을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이제 계속 일을 해왔고 그게 이제 제가 SK에서는 처음에 이제 싸이월드 초기 모델부터 같이 그러니까 SK가 싸이월드 샀을 때부터 합류를 했는데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인간에게 일기라는 것은 자기만 보는 그 텍스트고 자기 고백적이고 남이 보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매체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일기라고 하면 싸이월드 이후에는 남이 보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그 경험을 변화시키자라는 목표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은 일기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제너레이션들은 그 이전 제너레이션과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저희의 의도는 성공했지만 SNS라는 것이 결국에 가져간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고백적이고 자기 표현적인 그 서사 행위가 어떻게 전혀 다른 경험으로 능청스럽게 생활을 바꾸고 인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에어컨은 지금 천장에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90년도에 가전제품 디자인할 때는 이게 미래가전으로 저희가 10년 후에 저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에어컨을 천장에 달게 만들 것인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할 것인가. 부의 상징이라 잘 보이는 곳에 돌출형으로 큰 덩어리로 있던 에어컨을 어떻게 하면 안 보이는 것이 미덕인 그 경험과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의 되게 챌린지였어요. 이전에는 그런 행위가 사실 천장에 올리는 기술 자체가 없었다기보다는 인간의 행동, 인간의 경험 그게 좋다라고 믿게 만드는 마음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또 제가 이제 90년대 많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여성이 세탁을 하는 행위, 그때 당시만 해도 세탁기는 옷 외에 배치되는 대표적인 가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80년대, 70년대에는 세탁기는 주방에 있는 가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이 세탁하는 행위, 빨래와 더불어 사는 어떤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어떻게 하면 실내로 들어가게 할 거냐. 이미 그 전에도 드럼 세탁기가 있었지만 국내의 인간 경험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간 경험 안에 그 행위가 실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했던 것처럼 만드는 변화. 그러니까 세탁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 실내로부터 벗어난 중간 공간이나 목의 공간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잘못됐고 너무나 이상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어떤 변화가, 그런 우리의 노력이 지금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많은 변화에 도전하는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상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일찍부터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이 학교 다닐 땐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직업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강한 드라이브 속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이제 크게 실패로 남아있는, 여전히 실패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인데 그건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너무 품질이 그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그 넘어야 하는 많은 그 산 가운데 그 굉장히 안정적인 품질, 실내를 굉장히 청정하고 그리고 산뜻하게 유지하고 싶은 그 욕구에 항상 그 기계가 충분한 품질로 기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365일 중에 364일이 기준 품질 이상의 퀄리티를 제공해도 단 하루 생선 냄새가 역류한다거나 원인 불상에 물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순간에 364일의 우리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말 어려운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반드시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간절한 여망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 오영주 선생님, 현만 선생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 가는 방향, 친환경적인 어떤 뭐 생태 환경을 우리 거주, 주거 환경에서도 유지하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뭐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도전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분명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프로젝트에 따라서 여러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으로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혹은 개념적, 정서적, 그러니까 경험을 변화시키는 데는 강력한 기술 드라이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 문화 안에서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에어컨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세탁기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항상 우리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는 어떻게 만들까? 근데 그건 한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는 그 복합적인 요소를 포트폴리오를 짜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근데 그게 어떤 자기 프로젝트를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그건 어떤 주변에 어떤 많은 운이 따라야 되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아는 많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은 작전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 작은 것들이 이 전체로 가는 우리의 길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거다라는 생각을 모든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이너는 엔지니어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설계를 같이 하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지금 정확히 지금 프로젝트명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사이언스 월드. 네, 사이언스 월드 내에서 어떤 역할로든 같이 작전을 짜는 우리 모두가 다 디자이너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디자인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작전을 같이 의도한 대로 가져가려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을 꾸준히 하면서 제가 전공을 게이미피케이션이랑 스토리텔링을 택한 이유는 제가 소설가나 작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게임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방법론, 또 이야기가 갖고 있는 전략적 방법론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현업에서 서비스 디렉팅을 할 때
인간의 경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놓고 고민할 때 제가 주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들을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위를 받게 됐고 이후에는 학교랑 주로 일을 하다가 올해 독립해서 제 회사를 차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학교랑의 인연은 서울대학교에서 개공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좀 썼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나 개념은 뭐 소비적으로 받아들이셨든 어떻든 제가 노출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서 이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임 싱킹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게임 싱킹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바나 저의 경험도 있지만 사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미 이제 그 해외에서는 이 두 분은 사실은 이제 와튼에서 경영대학원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가장 먼저 만든 교수들인데 이분들하고 또 이제 게임풀 디자인, 플레이풀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저술과 연구를 하신 분. 그리고 에이미 쇼킹 같은 경우는 이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이분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은 영향을 줘. 제가 이제 커뮤니티 디자인, SNS를 비롯해서 웹 커뮤니티 디자인을 할 때 2000년대 초반에 그 커뮤니티 빌딩 온 더 웹이라고 하는 되게 의미 있는 저술가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이제 웹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그 모델링으로 그 책을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커뮤니티 디자이너니까 굉장히 열심히 읽었고 거기에서 보면은 게임 플레이어가 성장하는 것 같은 여러 그 디자인적인 테크닉들, 그 철학들 이런 것들이 아주 꼼꼼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요새도 보면 그게 웹이든 모바일이든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커뮤니티를 빌드할 때 되게 중요하게 활용이 돼요. 근데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이제 2013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제가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저술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뭔가 낯익은 이름이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이 게임 싱킹, 게이미피케이션을 가지고 스타트업 코치로서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같은 분이라는 걸 알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어떤 키워드의 접점 같은 거를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와튼에서 만난 그 두 교수가 같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For the Win이고 한국에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관련해서 이제 경영대학에서 만들어진 유명 경영대학에서 만들어진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국 제목은 게임하듯 승리하라라는 좀 사실 유치한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 책이 For the Win이지만 사실 정말 이 책이 의미하는 담고 있는 바는 어떻게 게임 싱킹이 너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느냐. 그래서 게임 싱킹이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에이미 조김이 작년, 재작년에 낸 책이에요. 제가 앞쪽에 제가 쓴 책보다 늦게 나왔어요. 이 책도 뭐냐면 게임 싱킹이 어떻게 해서 혁신적인 디자인의 방법론이 될 수 있느냐를 다루는 책입니다. 자, 그럼 게임 싱킹이 뭔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텐데 사실 우리가 뭐 게임적인 방법론들 혹은 게임적인 테크닉, 뭐 컨텍스트를 그렇지 않은 이전에 그런 게임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분야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이 정의 자체는 사실 뭐 이제 많이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러스 월든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파트에서 이미 관련된 그 시도를 하셨기 때문에 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는 별로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재미나 즐거운 경험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몰고 가는 거는 이 정의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재미있게 하면 다 좋아할 거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재미나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디자이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디자인에서는 핵심이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야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냐. 여기서 나라는 디자이너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일단 그런 니즈가 없거든요. 디자이너가 먼저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근데 되게 능청스럽게 짜는 거죠. 내가 그걸 의도한다라는 거 드러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를 만드는 거죠. 정교하고 제어 가능한 방법으로 플레이풀한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서 의도한 대로,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아웃풋을 낼 거냐. 게임 띵킹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마치 로스쿨이나 의과대학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훈련시키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특히 로스쿨 같은 경우는 법이라는 거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한 가지 법을 외워서 그거대로 쓰라고 로스쿨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법률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는 거를 그 토대로 앞으로 계속 당연히 변하게 될 그 룰에 적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게임 띵킹은 뭐냐면 게임이라는 것의 형식, 양태, 게임이 구현되는 기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연히 변화하는데 그러면 게임 디자이너는 게임이라는 것이 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개념에 적합히 매칭되어 있으면 게임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면 그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게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것의 거주, 껍데기 이게 아니라 개의 작동 원리나 가장 핵심적인 미학, 철학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게임 디자이너는 그것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 생각의 방법론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도식적인 것이 뭐냐면 에이미 조킴이나 제가 모두 디지털 커뮤니티 디자이너에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분야로 이제 확장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터랙션이 존재하는 매체나 컨텍스트에서의 설계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뭐냐면 사용자의 경험이 절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했던 게임이 오늘도 재미있을까? 똑같다며? 근데 우리 당연히 똑같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설계를 해요. 뭐 경험 같을 수 없어. 어제 했던 거니까. 어제 했던 사람이 오늘도 이게 더 재밌고 어제보다 재미가 뒤로 물러서면 절대 오늘 쓰지 않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당연한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이 언제나 달라지고 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인간에게 선택되고 사랑받고 쓰이고 그들의 생활에 들어가길 원하신다면 사실은 그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이 중심이 된 설계가 필요한데 그 인간 경험이 절대 동일하지 않다. 매일매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달라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만족스러운 촬영 품질을 보였으니까 내일도 이걸 좋아하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간 경험이나 인간의 욕망은 어떤 멀리 보는 지향점이나 그런 본질적인 욕망을 갖다 하더라도 그 디테일이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오늘 만족스러운, 아까 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술 엔지니어랑 같이 협업하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364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제품은 사실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험 품질상. 근데 제가 그 경험이 어제까지 만족스러운 품질이 혹은 그 만족도가 정말 같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쳐지는 경우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쳐질 위험이 높은 서비스나 제품일수록 사용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선택하지 않아요. 누가 거저준다면 내가 한번 써보겠어라고 하지만 자기의 것이 투입되는 그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 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저는 굉장히 상업적인 세계에서 일을 해왔는데 여기서 상업적인 세계라는 것은 제가 돈을 밝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그게 얼마든지 간에 자기 배우를 끄집어 내놓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세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빼앗아가지 않는 이상 돈 500원을 끄집어내서 여기에 4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니까 한번 보고 가세요라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높은 허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500원 이상, 50원 이상을 꺼내셨다면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게임이 정말 좋은 레퍼런스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 매체만큼, 그 컨텐츠만큼 인간 중심, 그 사람, 플레이어, 인간 중심적으로 설계해야만 성공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고 그들의 경험과 정서와 심리가 당연히 변하는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매체가 드뭅니다. 그것은 지금 디지털이 이렇게 확장되기 전부터 아날로그 놀이 세계에서부터 그것은 당연한 전제였어요.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객은 어제랑 똑같지 않아요. 계속 달라져. 그래서 잘 만든 오래된 게임을 보면은 설계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어떻게 해서 고수톱을 밤새도록 칠 수 있을까? 쳐보면 압니다. 매회 다른 즐거움과 다른 긴장과 다른 경험 요소가 있죠. 그래도 뭔가 되게 페어해. 이 뭔가 이 상황이 그 사기꾼한테 걸리지만 않는다면 사실 밤새도 매번 다른 즐거움을 주는 그 제가 볼 때 그 완전 설계에 가까운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게임은 자 우리가 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저는 놀이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뭔가 만든다라고 할 때 제가 말하는 게임은 승부가 있는 게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놀이를 촉발시키는 모든 매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체라는 거는 또 뭐 인터넷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공물을 말하는 마샬 맥루언이 말한 아티팩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선택한 모든 것. 그래서 맥루언은 돌멩이도 인간이 이것을 선택해서 무엇을 하면 다 아티팩트라고 말했고 그래서 저한테 매체예요. 뭔가를 돌을 통해서 전달할 때는 걔는 매체인 거예요. 자연물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다만 그게 디자이너가 아주 노련하고 전략적인 디자이너가 내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 라는 것을 유저에게 얼마나 드러낼 거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도 공부해! 들어와서 공부해! 이렇게 말한 부모가 있지만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뭔가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보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부모도 있죠. 근데 둘 다 똑같은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TV를 없애,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 라는 거는 너 들어가서 빨리 공부하지 못해라고 소리 지르지 않지만 그렇게 만드는 행위인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노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자연스러운 놀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놀이나 모든 게임에는 아주 정교한 룰이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냐, 얼마나 느슨한가의 차이가 있는 건데 느슨한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에 이게 되게 게임적이야, 놀이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렇게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게임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플레이어가 우리 게임을 선택하게 하지? 어떻게 작동하게 하지?가 포커스예요. 그 사람이 매번 달라질 거다라는 게 전제예요. 되게 어려운 전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자, 디자이너로서 이제 그 사용자의 동적 경험을 전제로 뭔가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로서 게임과 제가 하는 일의 공통점, 결국 여기에서 레퍼런스를 삼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 우선 제가 만나는 고객들, 사용자들이 뭔가를 선택하게 하는데 그 선택은 지금 굉장히 유력한 것을 유보시킬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해야 되고 또 이게 논리적이다라고 하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뭔가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디자이너가 그 범하는 굉장히 큰 실수가 이 부분, 지금 하는 것 대신 이걸 하게 해라는 것만 되게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할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많은 내가 상대해서 새로 만날 우리 고객들은 사실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많이 원합니다. 이거 사면 2번 다시 되돌이킬 수 없어. 그런 엄청난 결정, 내가 복귀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변화는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살고 있는 집 자체를 어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챌린지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드라마틱한 그 스텝을 보여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빵점은 아니야. 내 아무리 원룸에서 이러고 살지만 얘는 어쨌든 여기서 내가 예측 가능한 어떤 삶의 수준이 있어 라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거부할 수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과감한 스위칭은 사실 굉장히 어떤 운명의 뒷받침이 필요해요. 도저히 그 이전에서는 안 되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 예를 들면 그렇죠. 이민을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 포지티브 드리븐하게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못 사는 이유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데스퍼릿할 때 뭔가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 목적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게임 띵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 중심이라는 포커스에서 생각할 때는 이 2가지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 다음 이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은 모든 인터랙션이 들어가는 매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게이미피케이션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피드백 설계를 한다라는 것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피드백은 어디에나 줄 수 있죠. 그런데 어디에 주느냐가 그 행동의 방향과 행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이언스 월드 내에서 이게 여러분들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라면 사용자는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될까요? 어떤 피드백에 반응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전진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드백 설계는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100% 디자이너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피드백이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해요. 마치 신호를 보고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뭐가 포지티브가 되고 네거티브가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무엇을 측정해서 보여주는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적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뭐 교육 제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결국에는 교수와 학생이 서로 어떤 지점에서 무엇을 피드백 주고 받느냐가 그 행동의 강도랑 변화의 지향점이거든요. 발표를 많이 하면 점수를 계속 올려줄 거야 라고 피드백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발표를 많이 하면 점수를 많이 올려줄 거야 라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 뒤에서 점수가 막 올라가요. 그럼 알죠. 아, 뭔가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달라지는구나. 근데 지금 사이언스 월드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게임 싱킹이나 게이미피케이션은 완전히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디자이너가 옳게 하고 있느냐에 관한 가이드예요. 자, 순환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한 번 하고 나가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삶처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어제와 똑같은 삶으로는 살 수 없어요. 계속 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순환 설계가 필요해요. 어제 이 사람이 이거 좋아했으니까 계속, 어제 제가 포도주스를 저한테 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오늘 왔는데 또 포도주스를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스 좋아하시죠? 또 줘. 또 마셔. 또 한대. 또 줘. 또 마셔. 또 줘. 또 마셔. 라고 하면 저희가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래도 나은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 이런 거. 근데 그게 보면은
좋아했으니까 준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좋아했었던 날이 있었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해서는 이 사람 분명 달라질 거야.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그거 하잖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회의 시간에 포도주스 샀는데 또? 라고 얘기해서 어시스턴트들이 알아서 좀 바꾸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해. 아무리 안 중요한 일이지만. 근데 그게 이거예요. 누군가는 뭔가를 측정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주스 못 들어갔어. 이거는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수정해야 돼. 너무 많이 들었어. 경험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경험 변화를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방법입니다. PX라는 거는 군대의 PX가 아니라 플레이어 익스피리언스예요. 좀 더 익숙한 개념으로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더 와닿으실 텐데요. 두 개가 다른 거기 때문에 PX를 강조합니다. UX는 아시는 것처럼 사용 경험이에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UX 디자이너로 일해왔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효율화예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게 UX 측면에서는 좋은 겁니다. 목표한 정보를 빠르게 찾게 하고 빨리 끝내는 타스크를 굉장히 단시간 내에 빨리 끝내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세계만 있으면 설계가 쉽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적한 지식을 검색할 때 검색 사이트에서 요구되는 최적 설계는 UX 설계예요. 가장 빨리 찾고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세계에서 일을 했어요. SNS는 상황을 빨리 끝내고 나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개미지옥을 만들어야 돼. 못 나가.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막 써놓잖아요. 접속 금지. 유튜브 안 돼.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건 뭐냐면 빨리 끝내고 나가는 게 좋은 세계가 아니라 놀이를 한다는 거는 빨리 해쳐버려가 아니거든요. 만약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빨리 먹을 거 먹고 빨리 헤어져 라고 하는 거는 놀려고 만나는 게 아니죠. 조금 뭔가 볼일 있는 사람이 빨리 줄 거 주고 받고 헤어져. 이게 심플리 UX의 세계라면 PX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있는 그 뭔가 되게 방만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같이 있는 게 좋아. 계속 있고 싶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있고 싶어 라고 하는.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뭔가 불편하면서도 계속 있고 싶다는 거죠. 유튜브, SNS 이런 게 그런 거죠. 연예 뉴스 이런 거. PX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재미 경험이라는 거는 효율에 앞서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PX에서 중요한 것은 둘 다 UX에서 추구하는 유용성이란 효율하고 PX에서 추구하는 유용성이란 재미와 즐거움이에요. 두 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목적을 막 뒤섞어서 갖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난 되게 정보중심적인 사람이야. 빨리 찾고 나가야 돼. 이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오직 그것만 원한다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돌변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막 어제는 이렇게 수다 떠는 게 되게 좋고 너무 재밌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빨리 할 얘기 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어떤 날은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게 괜찮아요. 또 어떤 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건 개선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는 뭔가 선언을 해요. 나는 대체로 뭐가 중요한 매체야. 속보, 뉴스 속보 같은 경우는 여러 내용을 몰라도 빨리 중요한 얘기 해 라고 하는 걸로 자기가 그 매체가 갖고 있는 매체 이름만은 매체 형식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매체가 내용이 아니라 형식만으로도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만화야, 난 데이트야 라고 얘기하면 걔는 그 내용을 떠나서 어떤 컨텍스트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려고 하는 사이언스 월드니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어떤 것의 밸런스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게 디자이너가 합의된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효율적인 시스템이야 라고 한다면 그걸 계속 입증하는 피드백을 주셔야 되고 그 선택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물론 재미를 뭐 고명처럼 얹어라는 거는 필요해요. 근데 이건 재미로 쓰는 거야. 재밌자고 쓰는 거야 라고 한다면 효율보다는
지속적으로 재미가 강조되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보면은 예쁘게 생긴 조그만 차가 연비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타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무조건 압도하는 세계만 있다면 사실은 디자인은 조금 속편한 경향이 있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이런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하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 이제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가 한 가지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죠. 이제 자원을 나눠 쓰는 그룹일 수는 있지만 하나의 컨셉 안에서 전략적으로 뭉쳐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설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서설이 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거고요. 게임 띵킹을 통상적으로 게임 띵킹을 적용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던 세계에 이렇게 생각하는 법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게임적인 요소는 뭐 게임 메커닉, 뭐 게임 미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100만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구현해내는 방식들. 근데 게임 띵킹이 없이 게임 요소만 갖고 있다고 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유행어처럼 우리 뭐 게이미피케이션 하고 있어. 그래서 막 뭐 이러구러한 것들 막 만들잖아요. 디지털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듭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만드시는 분들이 이것 없이 이것만 갖고 작업하실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터랙티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게임 메커닉을 갖고 있어요. 작동의 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규칙을 뭐 누굴 이기게 만들고 이거는 빅딜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게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놀이는 충분히 만들어져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전에 게임플을 하지 않았던 분야, 플레이플을 하지 않았던 분야를 그것을 전환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고려되지 않고 뭐 주사위를 던지라는 뭐 어른 사다리를 타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식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정말 잘 워킹하게 만들어진 수작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띵킹이라는 게 이런 거다. 좀 길게 서설을 풀었습니다. 근데 게임 띵킹이라는 것을 요즘에 이제 보면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놨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적용해보면 정말 저 정신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되게 뭔가를 리인하게 만든다라고 할 때는 아까 반복 순환 설계를 보고 니적니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작은 변화를 정말 빨리 주면서 이게 진짜 유저한테 어떻게 수용되고 거부되고 하는지를 받아들이면서 막 제거해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데가 중요한 세계가 아니라 아니다 싶으면 정말 다 드러내야 되는 세계예요. 내가 이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게임 띵킹은 되게 유닛 오퍼레이팅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체로 설계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그 유닛 단위의 설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최적화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큰 판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 이것만 완성도를 끝까지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는 되게 의미 없는 작업이거나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전체를 고려했을 때 난 뭘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아마 사이러스 월든 같은 큰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과업을 수행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전체에서 내 역할은 뭐야? 라는 걸 모른 채 어떤 이제 성실함과 이제 자기의 이제 에너지를 몰두해서 하면 그냥 내 거를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큰 판으로 몰고 가서 결국에 사이러스 월든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나 저기 붙어있던 에어컨 몹시 이상해. 이렇게 가야지 라고 생각하게 하고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만들고 저걸 사게 만드는 단 한 사람의 변화가 프로젝트의 목표인 거죠.
놀랍게도 그 단 한 사람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진다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을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제가 지금 20년 넘게 경험 설계하면서 느낀 거는 그럴 필요 없었다. 단 한 사람, 마치 그러니까 제가 스토리텔링을 이제 전공하면서 깨달은 건데 세상에 그런 인간 분석이 되게 많죠. 또 어쨌든 이야기를 만들 때 보면은 단 한 명의 인물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조종 끌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라는 게 동의가 되면 그와 유사한 사람 혹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길 가다가 다 길 막아놓고 물어봐도 정확히 내가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그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결과와 변화를 가져올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설명하면은 나한테 설득 당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단 한 명한테 완전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건드린 이 한 사람이 변하는데 그 과정한 사람들이 그래 저런 변화는 당연해. 심지어 우리가 반지의 제왕에서 그 절대 반지를 구하러 가는 그 주인공이 그 방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 중에 제일 그런 과업이 안 어울리는 종족이 막 나서잖아요. 저 멀쩡한 애들 다 가지고 제일 저렇게 저런 거대 과업이 안 어울리는 저 종족이 제가 왜?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게 시작되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막 몰입이 되고 따라가게 되죠. 그런 거죠. 게임 디자인이라는 아까 이제 게임 요소를 얼마나 이제 잘 설계해내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디자인 띵킹은 뭐 너무 알려진 방법론인데 결국에는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들, 이 모든 것을 시각화해서 우리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다른 디자이너들이 알 길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혹은 내가 글씨를 이렇게 잔뜩 써놓으면 와서 보겠지? 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도 안 보시잖아요. 완전히 보이게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게임 띵킹을 어떻게 전개하는 거냐에 대한 가장 이제 도식화 시킨 거예요, 제가. 보면 게임 띵킹은 인간의 경험, 변화 단계를 크게 4가지로 봅니다. 디스커버리, 굿보디, 헤비필드, 메스터리라는 이 변화를 겪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뭔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어떤 가설을 세우는 것부터 디자인하고 플레이 테스트해서 다시 또 계속 되돌아가는 이 반복의 작업을 지치지 않고 해내는 게 게임 띵킹이에요.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래가는 서비스도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 굉장히 넘버원 탑을 찍던 서비스가 왜 그 넘버원 포지션을 잃어버리는가 보면은 막 여러 경영학적 여러 분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필드에서 일해본 바로는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지치는 거예요. 예민함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어떤 조짐을 발견해도 그게 처음에 막 진행하던 1, 2년 차 때 예민함과 같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 서비스 잘 나와. 근데 옛날 같으면은 그 이전에 서비스 초기 같으면은 엄청 민감하게 막 반응하고 했던 것들이 10년 동안 1등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둔해져. 그걸 그 초도 스테이지처럼 반응했다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치게 되는 거죠. 저는 결국에는 인터랙션이 있는 서비스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로 뭔가를 바꿀 때는 관성을 변화시키는 거죠.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역주행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디자이너가 멘탈이 좋고 예민도가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혼자만 예민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보면서 지금 설명드린 것들의 핵심입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게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놀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매체가 뉴스 속보랑 다른 매체의 철학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놀이나 게임의 경우는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 세계와는 조금 다른 매체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상상이 가능하고 추론이 허용되는 거. 그러니까 했다 치고 넘어가 라는 게 디자이너가 아니라 유저들 입장에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허용되는 매체예요. 이거 진짜야? 를 따지는 것보다 이거 괜찮아? 재밌어? 라는 게 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상에 의한 추론과 그리고 편견 없는 관찰을 통해서 디자이너가 사실 자기 추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컨셉을 만드는데 뉴스를 참고하시는 것보다는 놀이나 게임을 참고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스토리텔링하고 게임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는 제 입장에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변화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서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흔히 알려진 이론인데요. 이제 평범한 세계에 살던 사람이 이제 모험을 시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뭔가를 이뤄내고 그래서 이전의 세계로 되돌아오지만 전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 굉장히 오래된 구조이고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경험은 굉장히 서사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이 경험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디자이너들은 이것을 설계해내야만 합니다. 근데 그래요. 여기 첫 번째에서 보면은 첫 번째 허들을 넘겨야 해요. 먼저 그 모험이 콜을 하는데 대부분의 모험 서사나 영화 서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싸 이러고서는 그 모험을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요. 다 처음에 안 한다고 해요. 왜냐면 말도 안 되거든요. 야 너는 원래 마법사의 아들이야. 근데 잘못돼서 지금 이모네 집에 얹혀 사는 거야. 마법의 세계로 가자 라고 하는 게 무슨 뭐래니. 물론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그냥 어디로든 가고 싶어서 따라 나가는 거지만 바로 그게 얘가 여긴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박차게 나가는 논리를 디자이너가 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그 논리를 대충 주고 주인공이 이제 글로 쓸 때 보면 넘었다라고 해서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소설을 읽을 때 막 맹렬히 비판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설정이다. 어제까지 이랬는데 어떻게 다음날 개과천선해서 눈물을 이럴 수 있냐. 작가가 너무 성의가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쓰는 작가에게는 성의 없다. 이거 갖고 사람 변하냐라고 맹폭하면서 디자이너들이 보통 굉장히 그보다 훨씬 더 도전적인 과업 설계를 할 때 자기가 되게 미약한 논리를 갖고 있다, 변화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걸 되돌아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일회용품 쓰기를 원하지 않아.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니까. 텀블러를 들고 다녀. 사람은 그걸 다 할 거야. 그 정도 불편은 교양 있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겠지. 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할인 500원 이렇게 저렇게 해줘요. 근데 저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걸 넘지 못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나의 환경에 대한 저의 둔감함을 넘길 수 없어요. 하루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텀블러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이게 그렇게 잘못이야? 하루에 2개 정도 쓰는 게? 이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로 씻고 저거 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나한테 그래? 더 흉측한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은 쓰레기를 내보내고 있는데 미국 가봐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죠. 대부분 그래요. 의미만을 가지고 선택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뭔가를 제가 이제 게임 티킹 굉장히 이제 인간 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디자이너 중심적이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 월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팀은 단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굉장히 여러 과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가지 과업을 하셔도 하나의 프로젝트고 하나의 컨셉을 갖고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사용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각자 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 게 앞서는 프로젝트에서는 자기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어떤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프로젝트마다 다 다른 거죠. 그 라인업이 맞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허들을 넘는 수준으로 그 변화 설계를 하지 못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오영재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보드게임을 만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드게임을 하게 되는 계기는 사실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거는 그 물건을 만들었다라는 것과는 완전 다른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개별 프로젝트가 그것을 했다 안 했다라는 했으면 KPI 통과 아니면 아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경험의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로 우리가 지금 되게 데스퍼밋하냐를 생각했을 때는 진짜 넘었어? 보드게임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해? 그리고 이걸 한 게 우리가 지금 작전 짠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그들의 허들을 넘게 만드는데 뭔가 기여해? 라는 것들이 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스토리 플레잉 캔버스라는 걸로 제가 이제 이런 유사한 캔버스들이 있는데 제가 작업할 때 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다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어떻게 해라가 중요한 컨설팅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보면 깜짝 놀라요.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당황하죠. 안내. 그래서 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의 변화는 아주 초급자부터 여기에서 이제 완전한 숙련에 이른 사람. 이제 유튜브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뭐야, 저 어디다 써? 그리고 동영상 미래 없다고 얘기하던 기사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돈지랄이야 라고 하던 때가 되게 생생해요. 저희 회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동영상은 드리는 것만큼 회수할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자, 근데 그래서 뭔가 그 유튜브를 발견했을 때 그 생경한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있어요. 네. 뭐야? 라고 하는 사람이 저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사람이 어떻게 그 숙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이해하시겠죠? 이건 이제 제품의 개발 단계, 이제 MVP가 가장 린하게 되게 아주 미니멀한 단계예요. 그리고 베타, 런치, 익스펜션까지 쭉 가게 되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숲을 만드는 단계예요. 경험으로 고착시킬 수 있는. 얘는 지금 완전 이제 습관이 된 거잖아요. 익히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시느냐보다 이제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저는 사용자가 정말 이걸 선택할 거야? 아니면 많은 논문들, 많은 실험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달라진 세계를 만드는 데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얘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1년에 한 번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 의미는 캠페인의 의미죠. 1년에 한 번 한글날을 기억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그 세계가 있지만 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헤빗이 되려면 그래서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 나오는 과업에 도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과업은 프리퀀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과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설과 관련된 과업이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 습관이 되게 만들 때는 되게 유리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경험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보통 관혼상제 이런 게 막 100년에 걸친 불합리를 끌고 가는 거는 살면서 한두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경험 변화시키기 쉽지가 않아요. 자, 디스커버리 단계가 이제 비지터. 여기는 사실 우리 유저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여기 노출시키는 그냥 방문객이에요. 그냥 별 생각 안 했는데 무슨 박물관 갔더니 제가 한 선생님 초대로 똥박물관에 방문했거든요. 뭐 특별한 마음 없었어요. 흥미롭게 둘러봤습니다.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완전 비슷하죠. 근데 거기에 한 번 가고 말게 하는 게 그 박물관에 니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아닐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 와봐가 그렇게 잘 만든 박물관에 최종 골이라고 하면 좀 아깝잖아요. 자꾸 가고 싶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가야 돼요. 비지터. 그럼 비지터는 보면서 이거를 말을 하든 안 하든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애들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갔거든요. 여기에 확실한 답을 찾지 않으면 두 번은 오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 개의 앱이 깔려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앱마켓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요. 깔아놓고 단 한 번도 사용자한테 선택받지 못하는 슬픈 운명의 앱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깔고 나서 그날 바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날 바로 작동되지 않으면 다음날 쓰게 되는 앱도 거의 없어요. 3일이 지날 때까지도 구동시키지 않았다면 깔았는지도 몰라요. 다음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비지터한테 묻든 안 묻든 보여줘야 돼. 나는 너한테 엄청난 존재야. 넌 나를 다시 선택해야 돼.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런가? 라고 해서 한 번 더 왔어요. 그러면 온보더가 되는 뉴비. 뉴비는 여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를 가지고 나랑 핏이 맞나? 를 살펴요. 어떻게 배워난 거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지? 사이언스 월드니 가장 잘 됐을 때를 그려보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얘기하시겠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각각의 과업들도 전체에서도 그게 필요하지만 각각의 과업, 만약에 뭐 아파트가 있고 아니면 정보 뭐가 있고 라는 이제 단위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이게 있어요. 얘는 되게 미시적이기도 하고 되게 총합적이기도 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헤빗 빌드 단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레귤러 유저라고, 레귤러 플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걸 쓰는 게 습관이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다시 써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남한테 말을 하든 안 하든 자기는 그걸 응답하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떨쳐내지 못하는 그것이 있죠. 근데 제가 뭘 보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한 것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바보 같은 영상을 아주 좋아합니다. 전 진짜 그런 걸 좋아해요. 되게 부끄럽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제가 뭔가 발전한다고 저 나름대로 막 얘기해요. 사람들 사는 세계가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쨌든 이거죠. 내가 이 유저한테 이거를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려면 나한테 피드백 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것의 발전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가 마스터예요. 마스터는 이제 아주 열정 사용자. 여기 2단계를 설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이제 이런 SNS 여러 가지들도 보면 요 설계가 사실은 끝판왕이죠. 요 설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마스터가 됐을 때 내가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렙에 이르러서 비로소 만렙은 그 게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어떤 의무에서 완전 벗어난 이제 초고수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유튜브도 사실 보면 그 이전에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던 그 시청자에서 막 하다가 자기가 방송을 하고, 그죠? 막 돈을 벌고 하는 단계가 되면 이거죠. 옛날에 너 그래갖고 사람 되겠냐라고 했던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서 마스터가 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될 줄 모르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막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되면은 사실 거의 완전 설계죠.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이 다른 것을 레버리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을 때 여러분이 만드는 그 특별한 집에서 사는 것이 다른 데보다 집값이 더 풀명이 붙거나 하면 또 내가 이런 집 살았다고 해서 나 불편하게 살고 나 안쓰럽게 생각했지. 아니야. 거기 100% 오를 때 나 300% 올랐어. 이런 거. 나 산동네 살 때 나 웃기다고 했지. 여기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게 보면은 뭐
그 옛날에 강남 개발할 때 뭐 지붕밭에서 뭐 하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때 선택이 날 이렇게 가는 거야. 강남 불빛 신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드웨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마스터리까지 사실 보는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든 단계에는 사실 이 단계에도 얘를 훅을 만드는 게 다 필요합니다만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훅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면 이런 요소가 필요해요. 저 이제 그만 해야 되죠. 선생님, 저 몇 시까지? 뭐 좀 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이제 토론을 하면서 저희가 더 디벨롭 해도 되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토론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자, 이제 훅을 만들려면은 게임 디자이너들, 인터랙션 매체 설계자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를 고려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계신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나 제품, 컨텐츠 이걸 딱 봤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되려면 아주 작지만 확실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막 커피숍들이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딘가를 반복적으로 가게 되는데 보면은 핵심 경쟁력은 커피 맛이지. 물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의외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기에서 주문받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굉장히 뭔가 상냥하고 인사도 잘하고 뭔가 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같은 값의 커피에서 뭐 향이 어쩌고 저쩌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플레저러블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반복적으로 해도 그게 이 플레저러블한 것을 주느냐. 화투를 칠 때 보면은 요런 게 뭐가 있으세요? 화투 안 치세요? 화투 칠 때 굉장히 반복적으로 행동이 발생해도 이건 되게 뭔가 그 플레저러블하다. 근데 저는 이게 화투 패가 맞는 소리 같아요. 그게 정말 탁 맞았을 때 그것을 한 1000번을 들어도 그리고 사람마다 또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짝짝 맞추고 맞는 사람 그게 보면은 그게 진짜 중요해요. 탁탁 맞는. 할머니들이 할머니도 그렇고 저는 근데 진짜로 제가 오래 집중할 수 있는 판은 왜 다 못 치는 애들은 그걸 칠 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거 오래 못 치겠어요. 답답증이 나서 뭔가 잘 맞고 탁 뒤집고 그리고 파트 패를 맞을 때도 있지만 그 담요를 맞추는 데도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감각적 요소들인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플레저러블한 뭘 줘야 돼라고 하면 야 뭐 리노베이션해 다 바꿔 뭐 해 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 거에 시간 한 장 안 쓰고도 플레저러블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세상 못 살 것 같아도 은근히 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드백을 무엇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미학적인 요소죠. 제가 그 중간에 한번 듣기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 화장실? 공기 같은 경우는 무엇을 줄여주고 혹은 무엇이 올라가는 게 유저에게 잘 피드백 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물을 아껴주는 거야? 아니면 그걸로 뭐를 더 절약해 주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표현법을 쓰느냐. 보면은 사실 우리가 무슨 캐릭터 비즈니스 이런 게 일단 보기에는 뭐 잘 그린 만화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표현했어 그거를 우리의 이전에 없었던 어떤 미학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어 라는 게 정말 바로 그 지점이 이제 엔지니어들과 아티스트 그리고 스토리텔러들이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하자. 그러니까 우린 이걸 할 테니 다른 거를 막 찾아서 나름대로 뭐를 해 라는 것보다 우리가 이 표현하는 이 방법이 정말 미학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컨셉에 너무 창의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좋아요. 여기서 또 이 사람이 없어지면 안 돼. 이 사람이 좋아야 돼.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해주기로 해요. 이게 보면은 되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게임 메커닉이 되게 비슷한데 그 메커닉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게임은 정말 달라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닝풀 프로그레션을 보면은 마스터까지 내가 경험이 점점 올라간다면 내가 세상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자기 일생을 불태우는 사람 수는 너무 적어요. 게다가 아까 제가 본데 그 되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전 재산 집하나인데 내가 이걸로 다 바꿔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걸 버티면서 여기서 내가 뭔가 나아져야 되거든요. 제가 되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굉장히 그 비싼 지역을 못 떠난 사람은 세금 다 내고도 내가 승리자가 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막 제가 여기 울산 오면서도 잠깐 이렇게 도시가 쾌적한데 왜 서울에서 살려고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요. 무의식 중에 아니 그래도 저기 원룸이어도 저기서 버티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못 떠나는 게 있는 것처럼 얘기는 뭐냐, 마스터까지 되는 과정에서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더 레버리지 하는 게 있어 라는 것을 어떻게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화폐까지 고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그 화폐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궁극의 보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냥 화폐가 있으면 사람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떤 선택을 각각 하는 그 사람들은 디자이너보다 사실 한 윗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로 선택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 서비스에 굉장히 예민하게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내 거에는 되게 관대해. 이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써요. 자, 킥스타터라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는, 요즘에 뭐 되게 많잖아요. 보면 이제 글로벌이 이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되게 잘 되는데 여기서 어떤 새로운 직군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캠페인 위너들, 그러니까 기업이 펀딩을 잘 받는 걸 도와주는 컨설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 펀딩 성공시킨 자기 이력을 가지고 움직여요. 얼마나 큰 샷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어냈냐. 그래서 여기에서의 경험을 쌓고, 자기도 처음엔 원오브 마케터였겠죠? 여기서 펀딩을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알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노련해지는 거예요. 남을 막 가르쳐. 펀딩 이렇게 준비해야 성공한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돈 받고 컨설팅 해주는 거죠. 성공시켜요. 그럼 저는 처음엔 여기서 이게 뭐야 싶었고 그냥 좋은 제품에 내가 펀딩하는 정도로 엔트리 했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경험을 토대로 여기서 이제 글로벌 마케터가 되는 거죠. 펀딩을 다 성공시켜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 했네요. 지금 우리 사르스 월드 프로젝트가 그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을 고려해서 그 인문사회 파트랑 같이 협업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인간 중심적인 경험 변화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게이미피케이션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서사적 경험 변화는 인문사회 팀의 유일한 미션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가 다 몰아서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등장해서 뭔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명의 유저를 두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미 그럴 수 없는 상태까지 오셨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끝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는 그 얼라이먼트를 갖추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진정한 협업을 이루어야 되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경험의 변화는 4개의 화합 단계,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4가지 요소들, 뭐 선택, 피드백, 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진짜 지금 하나의 팀이라고 한다면 각자의 유닛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유기적으로 컨센서스 된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주간 업무를 공유하는 메일링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나 이거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확히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
그 사람의 변화된 미래를 언제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가를 디자인하는 거죠. 뭐 너무 유명한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림을 잘 그린다, 예쁜 것을 잘 만든다가 아닙니다. 저 스스로 저는 작가가 아니라 스토리 디자이너고 또 이런 게임풀하고 플레이풀한 경험을 사게 하는 디자이너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느낌의 것, 그래 보이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것의 작동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작동 원리가 돌아가려면 사실 그 사람부터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몇 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든 그것부터 맞춰 보시는 것이 결국에는 주 단위로 업무를 공유하지 않아도 프로젝트의 계획서 상에서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것을 작동시키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협업하기 굉장히 유리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어렵지만 그 자기의 프로젝트를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지침이 필요해요.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업으로서의 이제 게임 띵킹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 뭐 중간에는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뭐 있었지만 제가 되게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휴식 시간 필요하시진 않죠? 필요하세요?